또 한 주 만에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이병태 교수님 모십니다. 오늘도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주필 대신에 제가 모셔서 조금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또 들려주십시오? 매년 경제 자유도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예, 세계적으로. 예. 예,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유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경제적 자유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의 반대가 뭘까요? 경제적 부자유, 예, 부자유, 경제적 불평등, 경제적 자유의 반대, 가장 대표적인 반대가 규제인 것 같습니다. 규제.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는 게 규제인데 되게 좋은 뜻으로 만들죠. 그래서 우선 최근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규제가 어떤 부작용을 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법과 행정에 하는 규제 측면에서 보셨다. 그 말이 본 거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저는 뭐 IT 하는 교수기 때문에 사실은 단통법이 첫 번째 단통법은 반년 됐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우리 노사 개혁한다고 노동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정년 연장을 하는 소위 노동 개혁이라는 걸 했었죠. 당근책으로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영란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들 지지가 높은 법들입니다. 국민적으로. 수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단순히만 됐죠. 그러면 단통법 그러면 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가격에 물건을 사자 이랬으니까 호갱 없앤다 그러고 통신비 줄여준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고요. 정년 연장 해준다 그러니까 기업에 계신 분들 좋으실 거고요. 다들 일찍 집에 가야 되는데 부패 없애준다 그러니까 김영란법 다들 뭐 한 70% 이상이 지지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게 왜 급진적이고 무모한 규제의 비용이라고 그러냐 하면 이런 규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바로 적용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한 번씩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중간에 급진적, 무모한 이 둘 다 경제에는 정말 안 좋은 말들입니다. 이 단통법 이후에 한 1년, 지금 최근 데이터는 제가 못 가지고 있고 어디도 안 나와서 그런데요. 1년 만에 한 12,000~13,000 개 중에 2,000개의 판매점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5%? 20% 뭐 가까이 정확한 숫자를 아무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뭐 이 최근에도 이제 조선일보에서 대구의 그 조선비즈에서 이 대구의 통신골목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뭐 이게 나와 있습니다. 폐업 속출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대구의 통신골목 폐업 속출. 10개 중에 한때는 100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10여 개만 남아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90%가 없어진 겁니다. 이 골목만 보면 골목만 좀 극단적인 경우라 치더라도 대단한 모여 있던 곳이니까요.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을 준 건지. 근데 이 판매점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말기를 살 수 있는 게 이통사가 직접 하는 직영점이 있고 공식 대리점이 있고 자영업자들이 하는 판매점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직영점하고 공식 대리점보다 판매점은 영세하고 서비스도 안 되는 것도 많고 지저분하고 뭐 이렇습니다. 자본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밀리겠죠. 근데 왜 거기를 갔냐? 더 싸게 주니까 간 이유밖에 없거든요. 2년 약정 안 끝났는데도 옮겨가도 그거에 대한 해약금을 다 자기네 리베이트에서 물어주고 뭐 이러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갔었잖아요. 근데 단통법이 가격을 똑같이 주라고 그랬으니까 소비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근본대로 하고 아무래도 쾌적하고 더 많은 서비스가 있는 데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판매점이 망할 거는 너무나도 이 법에 의해서 자명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제일 약자들을 먼저 죽인 거죠. 이 법이요. 전국 설렁탕 집은 원가의 30%만 이윤으로 한다. 법거리 만들면 됩니까? 그런 일이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두 번째 우리 지난해 정년을 그 기업들이 55세에서 58세 있던 걸 61세로 한꺼번에 올해부터 늘렸습니다. 만으로 치면 60세. 그랬더니 이제 금년에 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계절적 요인이 커가지고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 IMF 외환위기 이후에 직후에 99년에 청년 실업률이 8.6%였는데 지금 금년 10월이 8.5%로 거의 같아졌거든요. 아, 외환위기 되고 갔네요. 물론 계절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2월에는 12.5%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요인이 계절 빼고 이거는 갑자기 55세에서 60세로 가면 5년, 58세, 60세 2년이 한꺼번에 늘어난 거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2년에서 5년 동안은 상당한 정도의 청년 고용 절벽이 올 거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예상이 됐죠. 조사에서 나왔고 통계조사 무수하게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그런데 이렇게 무모한 그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유사하게 일본은 이걸 어떻게 했냐 한번 이렇게 보시면 1972년부터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들한테 강제가 아니라 장려금을 줘서 인센티브를 주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14년에 걸쳐서 이제 60세에서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명시적인 선언만 하고요. 60세 정년제도가 만들어진 게 98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되고 나서 26년 만에 정말로 이거야말로 소프트 랜딩이네. 연착륙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6년 후에 한 살을 올렸거든요. 60일. 근데 그 고령화율로 보면요, 우리는 OECD 중에서 뒤에서 세 번째로 아직 젊은 나라고요. 평균 연령으로 고령화율로 보면 50년이 돼야 이제 일본하고 같은 수준의 고령화율이 되는데 정년은 같아진 거예요 지금 한순간에 그냥 논의 시작하자마자 몇 달 만에 이 5년을 한꺼번에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 준비하시는 기간이 전혀 없었던 거죠. 준비 없죠. 우리는 경착륙이면 경착륙. 그래서 제가 이제 무모하고 급진적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고용돼 있는 현재 근로자들보다 고용되지 않은 미래의 노동자들은 자기 보호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들이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상대로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나면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최근에 이제 걱정이 거꾸로 된 거거든요. 너무 인원이 줄고 경제는 회복됐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노인들이 지금처럼 일을 안 하게 되면 노동자가 부족해서 이제 기업들이 망한다 뭐 이런 수준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참 위험하다는 걸 하고요.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뭐 갑자기 뭐 10만 원짜리 밥 먹고 6만 원짜리 밥 먹던 사람들을 29,000원 먹으라 그러면 매출액이 확 줄었겠죠. 그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임대료나 뭐 인건비가 같이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소비 체계 혼란이 일어나고 맞죠. 그래서 나타난 게 지금 뭐 이제 20일 만에 30일 만에 나타난 거로 보면 지역별로 나오는데 보니까 대구 같은데 지난해에 비해서 요식업의 폐업률이 이제 50%에서 100% 정도 증가했다 그러고요. 심각하군요.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에서도 비슷한 정도로 지금 많이 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설문은 뭐 확실히 그 설문조사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문조사에 의하면 70%가 매우 어려워서 이대로 가면 6개월 이상 못 버티겠다 대답하는 자영업자들의 한 69.7%가 그렇게 설문을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지적은 이 법의 정당성과 법적인 타당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울고 싶은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는 거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뭐 꽃가게들은 뭐 꽃차겠네요. 화훼 시장에 그 시장도 70% 80% 매출이 줄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업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무리 이 법이 좋아도 그래서 뭐 이제 경제가 아주 급격히 지금 이제 뭐 생산이나 소비나 다 투자나 다 부진한 우리 디프레션 경제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 예상이 됐으니 하다못해 그 적용 대상을 상급서부터 뭐 몇 년 해보고 4급 뭐 이렇게 아주 적용 대상을 점차로 하면서 적용할 기간을 갖든지 아니면 그 식사나 뭐 선물에 대한 금액 상한선을 높은 현실적인 것보다 10%부터 점진적으로 낮춰가야지 어느 순간 그냥 한순간에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뭐 해당자가 뭐 몇백만 뭐 전체 경제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적용되는 과도한 법을 한꺼번에 그냥 충격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그래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소비나 경제 활동 부진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이 맨 밑에 그래프인데요. 이제 제조업 가동률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군요. 지금 마이너스로 심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이제 급진적이고 무모하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들 쉽게 좋은 명분에만 집착해서 남의 생존권이나 그 손해를 쉽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아무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나라가 투명해지고 저거 하기 위해서니까 이런 걸 감내해야 된다. 글쎄, 그 명분 그 자체만 몰두해가지고. 근데 그 감내해야 된다고 하는 분은 자기는 정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정신적인 그 만족은 얻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당장 그 식당 하다 문 닫아야 되고 거기 홀에서 일하던 종업원하고 꽃가게 하고 판매점 하고 있다가 문 닫은 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건지 소비 부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뭐 많은 규제가 나올 텐데 어떤 나라가 이렇게 그냥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특히 이제 보시면 다 특징적이 제일 경제적 약자들이 제일 먼저 당하잖아요. 경제적 약자 순서대로 충격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당이 많이 폐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건물주가 피해를 보겠죠. 건물주가 피해를 보게 되면 이제 세금이 들거칠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런 충격이 계속 나타날 건데 이렇게 무모한 입법, 그 급진적인 규제들이 이제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그 경제의 충격에 대해서 지금처럼 전 세계가 이게 저성장 경제에서 어떻게 하려고 뭘로 살리려고 그러는 건지 정말 정신이 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성장 엔진 끄기 대회 금메달 받아요. 그런 거. 성장 엔진 끄기 대회 금메달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전 세계 거의 모든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요번에 미국 대선에 대해서 트럼프가 됐죠. 트럼프가 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뭐 충격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해가지고 요즘에 뭐 온통 글들이 그런 해외 언론도 보면 그렇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이게 왜 이런 큰 착각을 가져왔냐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보다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치적에 지지율 높은 거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미국도 이게 얼마나 과도한 규제 또는 잘못 설계된 복지 정책이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또는 경제 충격을 주는지 그거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오바마 의료 개혁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놀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정부가 주도하는 단일한 국가 네. 의료보험 제도가 없기 아니, 때문에 없죠. 예, 그 개인들이 보험을 사야 되고요. 기업들도 우리처럼 의무적으로 뭐 모든 종업원에 대해서 의료보험 저기 보조를 해줘야 되는 의무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다 달라서 복잡하죠. 예,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의료보험을 아주 100%다 해주고요. 네. 어떤 데는 뭐 50% 보조해주고 어떤 데는 25% 보조하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좋은 직장을 못 다니는 분들이 보험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의료보험을 못 가지고 있는 인구가 뭐 2,500만 뭐 이렇게 몇 천만 명이 된다고 많이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들한테 연방 정부가 연방 정부의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 오바마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면 연방 정부가 이제 거기 협력하는 보험사들하고 이 내고를 해서 이제 보험을 들어주는데요. 근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 50%를 그 정부가 보조를 해줍니다. 근데 1년 해보고 났더니 이게 저소득층이 모이니까 의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계층인 거예요. 실제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이 병이 더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리스크 위험에도 또 많이 노출돼 있고 질병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연방 정부에서 막 대통령이 나서 그러니까 싸게 보험료를 협상했다가 보험회사들이 여기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보험회사들이 여기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에 안 하겠다. 그러고 남아져 있는 데서도 보험료를 다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 25%의 인상된 보험료를 지난 10월에 사실은 저걸 받은 이건 겁니다. 이제 연방 정부 몫으로 가는 겁니까? 20월? 아니요. 요거는 개인 그걸 보험료 하고 요거의 절반만 연방 정부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하는 부분이 25%가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700불 내던 근로자가 월 80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험료를요. 그런데 이제 이거로 해서 또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최근에 그 조지타운 대학의 경제학 박사 논문에서 이게 경제적 그 피해 그러니까 부작용을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 오바마 의료보험 때문에 경제적 참여가 1.5%에서 3% 줄었다는 겁니다.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지가 갖는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는 이런 일이 나왔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친구의 여기 나온 경우는 25%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년에 더 내야 되는 보험료가 96%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게 한 46,000불 정도가 기준인데요. 여기서 46,000불 미만이면 연방정부가 반을 대주다가 1달러라도 높아지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커트라인이. 그래서 이 양반이 받는 세금 감면하고 뭐 그거가 46,000불 있는 분이 22불을 더 벌면 자기가 버는 돈에 46,000에서 22를 더 벌면 집으로 가져가는 돈은 8,000불 이상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세금이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 양반을 계산하면 46,000불 벌다가 이게 소득이 적어가지고 내가 세컨 잡을 해서 저녁에 뭘 더 해가지고 55,000불을 벌어도 집으로 가져가는 돈은 더 줍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저소득층이 취직하면은 여러 가지 보조금 못 받으니까 취직하지 말고 버티면 이것저것 받는 게 뭐 100몇십만 원 한 그렇게 생각나는. 저기 사실은 연금 개혁도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사학연금이 나오는데 딴 데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보조적인 수입을 위해서 일을 하면요. 사학연금을 깎기 때문에 일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으니까 경제 참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중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집값 얼마 이하일 때만
세금 감면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그거는 미세적으로 왜 누진적으로 우리 소득세 누진해 갈 때 공제가듯이 정교하게 만들면 여기에 조금 그래도 뭐 약간 여지는 있지만 많이 줄일 수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22불에 한계 세율이 35,000%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여기 22불 넘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 공제를 보고 하면 되는데 그 참 무자비하게 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이제 논문의 요약인데요. 박사학위 논문 조이터먼의 토마스 와인더 윈더 이게 나온 건데 이제 경제 참여율을 1.5%에서 3% 줄이었고 이게 지속되면 2024년까지 한 2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 얘기 지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 46,000달러에서 더 늘어가면은 내야 되는 세금을 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소득층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소득층들이 이제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애들도 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낼래니 보험료가 비싼데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려면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 가난한 상태에 질 낮은 보험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46,000에서 7만 달러 현실적으로 바로 뛰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 마지널 선에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걸려버린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이렇게 악순환이 우리 보통 이제 보험에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 보험회사도 여기서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연방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면 점점 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가고 여기서 위험한 고객만 남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잘못 디자인이 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보다도 훨씬 과격하고 무모한 실험을 경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경제의 참여자들이 좀 그 준비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프레이저 연구소? 연구소의 그 경제자유도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북구 유럽에 대한 환상이 되게 커요. 북구 유럽은 마치 복지가 많고 노동자들을 보호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경제 자유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하늘색 있는 데가 경제 자유도가 제일 규제가 적은 가장 데고요. 우리는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나라인데요. 한국하고 일본 뭐 이런 나라입니다. 남유럽국하고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황색이고요. 빨간색이 이제 네 번째 제일 경제 자유도가 떨어지는. 빨간색은 뭐 보나마나 조금.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어디냐 이게 2014년인데요. 여기가 지금 한국입니다. 여기 이제 4분의 1 앞에 제일 자유도가 높은 나라들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렇지 못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42위에 2014년에 됐고요. 150개국 여객 중에 42위. 42위이고요. 2016년은 또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올라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시아권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지금. 그러네. 홍콩, 싱가포르이 제일 그렇고요. 뉴질랜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지금 북구 유럽에 뭐 이게 규제 얘기할 때마다 독일은 어떻고 스위스가 어떻고 노르웨이 어떻고 핀란드 어떻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나라들이 다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자유도가 높은 거하고 복지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우리는 복지를 경제 자유도를 제약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제 그 순위가 항목별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순위가요. 그 보시면 이제 정부가 얼마나 정부의 재정이 얼마나 방만하냐. 사이즈 오브 거버먼트. 그리고 법인세를 얼마나 많이 걷어가냐. 뭐 이런 거로 측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159위 중에 우리가 77위 나쁜 우에서부터 그냥 중간 정도. 전체 평균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그 노동 시장에 대한 규제는
159개 중에 136위에 해당합니다. 제대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 노동계획이 지지부진하고 막 이런 거 보면.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규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순위가 워낙 낮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간 쭉 향상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구체적인 데이터입니다만은 요 중에서 제일 부진한 쪽만 따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 채용이나 해고 때에 대한 점수가 이제 보통 선진국들이 7점이거든요. 7점인데 우리가 지금 3점대에 있는 이건 아주 부진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해고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그 비용. 해고 자체가 어려우니까 어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꽃입니다. 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한테 정부가 이 행정적으로 비용을 얼마나 지우냐 이런 쪽도 거의 바닥권에 있고요. 2점, 3점 되군요. 이건 뭐 대개 이제 선진국은 다 7점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제일 부진한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 관료주의 피해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 관료주의 비용도 상당히 나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조금 향상하는 거 가지고 어떨지 모르면 전 세계적으로 90년대부터 2016까지 경제 자유도가 이 금융위기 이후에 규제가 조금 늘었다고 하고 나서 반등하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다 경제 자유도가 향상되는 쪽으로 전 세계가 움직여 왔고 크게 봐서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 세계는 경제가 성장했고 빈곤율은 떨어져 왔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제 자유도의 저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습니다. 이제 경제 자유도가 가장 나쁜 좋은 자유로운 나라하고 이제 이게 4등분을 나눠 가지고 경제 자유가 높은 나라하고는 뭐 제일 없는 나라하고 이 국민 평균 소득이 이 구매력 지수 기준으로 환산한 거로 봤을 때 보시면 역시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가 소득이 높은 나라 8배 잘 사네요. 하위 고립보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경제 자유도 하고 이 소득을 이게 회귀 분석이라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시면요. 경제 자유도가 소득의 한 42%를 설명을 합니다. 연구소한 점들은 나라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상관계수는 60%고요. 그 설명력은 40%니까 어떤 나라가 잘 산다 그랬을 때 잘 사는 원인은 뭐 경제 자유가 없어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렇게 석유가 많아서 잘 사는 나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소득을 다 경제 자유도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평균적으로 그 나라가 잘 사는 거에 40% 이상이 경제 자유도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거의 1990년서부터 2014년 사이에 그 경제 자유도하고 성장률을 보시면 역시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들이 지금 선진국이 제일 저성장으로 돼 있잖아요. 개도국이 더 빨리 성장하지만 롱텀으로 보면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들이 성장이 이제 훨씬 빠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은 밑줄 한번 쫙 꺼줘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면 선진국이 지금 현상만 봐가지고 뭐 저성장이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장기간을 보면은 경제적 자유도와 성장은 직접 상관관계가 있다. 지금 그걸 보여주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 경제 자유도하고 절대 빈곤율을 보시면 절대 또는 아주 극빈 또는 어느 정도의 빈곤율을 보면 역시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가 빈곤율이 되게 낮은 거죠. 이제 우리 빈곤율을 우리나라가 잘못돼 있다 얘기했을 때 자꾸 상대적 빈곤율, 우리나라 내에 빈부격차 확대라는 걸 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게 얼마나 통계적으로 위험한 분석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하고 절대적인 빈곤을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고성장을 하고 있고 높은
그 제일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가 상대적인 빈곤율,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10%가 갖고 있는 경제 전체에서 몫이 그래도 보시면 이제 다른 나라보다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긴 기간을 보시면요. 네, 2000년부터 2014년 동안을 보시면 이 대목과 관련해서 제가 그 중간에 하나 나서 소개드리면은 제가 그 자료 보고 사설도 한번 썼는데 월드뱅크에서 최근에 그 내놓은 그 보면은 역시 그 진위 개수 그래서 불평등 정도가 역시 그 잘 살고 이런 현대 올수록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상대적 빈곤율 우리나라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거를 보시니까 그런데 나라별로 이렇게 쭉 보면 경제 자유도가 제일 높은 나라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 자유도가 없는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역시 10배 이상 소득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기도 하죠. 빈부격차가 없다 그러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하위 10%도 뭐 하위 0.1%는 모르겠습니다만 굶지는 않잖아요. 이를테면 가장 단순하게 말해서도 뭐 3세끼 적어도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생활의 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 보시면 이게 경제 자유도하고 기대 수명 역시 이제 잘 사는 나라가 오래 살고요.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경제 자유도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행하는 저게 뭐냐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의 경제적 자유를 자꾸 제약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회 정의란 이름하에. 그게 이제 집단주의적인 발상인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당하는 쪽에서 보면 자유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적 자유나 시민으로서의 자유하고 이 경제적 자유도가 어떤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역시 경제적 자유도 높은 나라들이 정치적 자유 또 시민의 자유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경제 자유를 제약하는 거하고 시민의 민주적 자유를 제약하는 거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례적으로 관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경제 자유도하고 어떤 정부의 민주성하고도 이제 상관관계가 되게 높고 전체적으로 한 40% 이상을 다 그거가 설명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자유도하고 창업 활동도 보시면 경제 자유도가 높아야 뭐 시장에서 해볼 수 있는 게 다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상관계수는 거의 80%입니다. 76%고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설명력이 거의 60%가 되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창업 못 하는 거고요. 창업 못 하면 새로운 다이나믹이 안 생기는 거죠. 그 규제가 전부 다 진입장벽일 테니까. 진입장벽이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다른 식품 안전도까지. 그래서 경제적 자유도하고 식품 안전도를 보면 70%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반이어 가지고 경제적 자유가 있을 때 더 우리가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 마치 뭐 북한이라든가 저개발된 사회에서 강력한 정부 권한으로 막 억누르면 식품이 안전하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유 경쟁을 해야 자유 경쟁하고 시장에 맡겨놔야 안전해진다. 점점 좋은 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경제 자유도하고 건강이나 그 다음에 뭐 교육이나 다른 사회 개발 지수도 다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이렇게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관한 것도 보면 경제 자유도가 높은 데가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론자들 중에 이렇게 좀 좌파적이고 극진적인 환경론자들은 경제 개발을 하면 환경 파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쿤츠커브라고 잘 알려져 있죠. 여기 보면 환경 오염이 경제 개발 지수가 뭐 한 8,000불에서 10,000불 때 제일 극심해졌다가 그 이유는 환경 오염이 급격히 줄어드는 도심과 죽었던 강이 살아나고 숲이 살아나고 우리나라만 보셔도 마찬가지죠. 뭐 청계천 열 수 있고 지금 그 개울마다 다 정비하고 그러면서 똑같아진 숲도 유사 이래로 지금처럼 우거진 적이 없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매연도 지금처럼 줄어든 적이 없고요. 그 이제 그런 그 환경하고
혁신 뭐 이런 것도 다 경제 자유도하고 연관이 높다. 그다음에 이제 금수저, 흑수저 논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회 이동성이라서 자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사회적 지위보다 경제적 지위보다 아들의 또는 딸의 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올라가냐 하는 것도 경제 자유도가 있어야 자기가 뭐 새로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거기도 아주 상관관계가 높아서 사회 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의 50%를 경제 자유도가 설명을 한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군데군데 더 다양하게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요. 경제 자유도하고 삶의 만족도도 몇 개의 예외적인 나라를 빼놓고는 대부분은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 자유도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 이제 경제 자유도가 같은 나라들 중에는 거의 제일 꼭지에 해당하거든요. 이게 같은 70%점수에서 보면 그렇지만 전체 제가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 뭐 정치 제도의 차이도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경제 자유도가 높으면 행복 지수도 높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함부로 규제의 칼을 좀 그 아주 작은 데이터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인 빈곤 이런 것만 너무 그 과장을 해가지고 10년, 20년 거시적인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과학적인 증거들을 부인하는 그런 과도한 규제 그리고 급진적인 규제가 우리 사회를 되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제 이런 그래서 경제 자유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오늘 강조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저한테 처음에 경제적 자유 반대가 뭐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규제의 문제라고 했고요. 정말 참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다 확인되는 그건데 하나하나 그래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막 쭉 했는데 이런 문제는 나오면 다음에라도 한번 더 소개해 주십시오. 이거 지속적으로 보고 공부하고 또 공무원들한테도 보여주고 우리 모두가 봐야 경제 자유도 그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자는 게 해석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이거 이제 비슷한 얘기로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뭐 창조경제에 대해서 요새 비판하시는 분들이 미국은 자수성가하는 부자들이 많은데 한국은 다 물려받은 재벌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마구 하셔가지고 과연 미국은 다 자수성가한 부자고 우리나라는 다 물려받은 분가 이 소위 자수성가의 신화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좋습니다. 미국의 정교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럼 여기서 정리할까요? 고맙습니다.